네, 안녕하세요. 저 어원근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그 라우드 스피커인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피커를 영어권에서는 라우드 스피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스피커 또는 라우드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이 좀 바뀌었죠? 예, 그 다른 그 강의 영상 툴로 이번 차시에는 새롭게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더 쾌적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먼저 이 라우드 스피커라는 건 하는 역할이 잘 아시죠? 소리가 나오게 하는 기계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라우드 스피커는 어떤 전기 에너지를 음향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앰프에서 나온 전기 신호를 우리가 공기 중에 음향 신호로 진동으로 바꿔주는 이런 장치이고요. 그 참고로 이렇게 에너지의 형태를 변환해주는 장치를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랜스듀서라는 용어를 써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커도 트랜스듀서고 또 트랜스듀서 뭐 마이크 같은 것도 트랜스듀서고요. 뭐 센서 같은 것들도 트랜스듀서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겠죠.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 스피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 또는 유닛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 소리가 나오게 하는 이 전기 신호에 따라서 진동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그 생긴 거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리는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드라이버 또는 유닛을 감싸고 있는 상자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인클로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인클로저의 목적은 이 드라이버에서 나온 소리를 증폭하고 다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좀 옮기겠습니다. 또는 또 한 가지 역할은 이 소리를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좀 다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동일한 드라이버를 사용한 스피커라도 인클로저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스피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클로저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스피커 유닛 자체보다 어떻게 보면 인클로저가 더 중요하다. 좀 과장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이 드라이버라는 것과 인클로저라는 것과 결합이 돼서 우리가 보통 아는 스피커가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피커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인클로저, 드라이버가 결합된.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스피커 시스템은 구조라든가 뭐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소리가 나가는 방사 방식에 따라서는 이런 콘형 스피커와 이제 혼형 스피커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뭐 구체적인 그림은 이제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동판 이게 이제 그 드라이버에서 실제로 떨림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종이라든가 천이라든가 얇은 금속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됐냐에 따라서 콘 스피커, 돔 스피커, 뭐 리본 스피커, 평면 스피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스피커 시스템의 구성, 네, 유닛이 한 개 있느냐, 단일 여러 개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또 유닛이 동축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것도 뒤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또 목적에 따라서는 지금 하이파이용이냐, PA용이냐, 모니터용이냐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성을 보이기 전에 구분을 보기 전에 이 스피커의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라이버, 네, 실제 소리가 나는 부분이죠. 이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그 단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여준 건데요. 이게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의 구조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 1번으로 표시된 부분은 자석이에요. 영구 자석입니다. 그리고 2번으로 표시된 부분은 코일이 감아져 있습니다. 자석과 코일이 들어있는 거죠. 마이크도 다이나믹 마이크도 자석과 코일이 있었죠. 네,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3번은 서스펜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실제로 진동하는 여기 4번으로 표시된 4번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실제로 진동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허공에 떠 있을 수 없으니까 옆에 프레임에 고정시켜 주는 부분이 바로 이 3번 서스펜션입니다. 근데 그 고정을 너무 딱딱하게 해 놓으면 그 다이아프램 요 4번 이 부분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용수철 형태로
이 노란색 부분 보면 좀 용수철 형태로 돼 있죠? 용수철 형태로 잘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 드라이버의 일반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은 잘 알아두세요. 예, 자석은 뭐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코일을 보고 그냥 코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보이스 코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은 일반적인 용어고요. 실제로 진동하는 부분을 다이아프램 또는 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앞서 나온 한글로는 이제 진동판 이렇게도 우리가 용어를 붙이게 됩니다. 자, 이 용어 알아두시고요. 구조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는가 하는 건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한 겁니다. 즉, 이 플레밍의 왼손 다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왼손으로. 네, 이게 저번에 마이크 할 때도 했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엄지 손가락 부분이 운동 에너지 힘이고요. 두 번째 손가락은 자기력선의 방향, 그러니까 자석의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향하게 해주면 되고, 세 번째 손가락은 전기의 흐름 방향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화면을 보시면 이 세 가지 운동 에너지, 자기력과 전기력 이 셋 중에 두 개가 있으면 나머지 한 개가 생성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스피커 안에 자석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 자석 주변을 코일이 감싸면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운동하는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 콘지 또 진동판이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좀 간략한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네, 이렇게 자석이 있고요. 그리고 자석 주변을 전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일이 움직이는 힘이 생기는 거고, 이 코일은 이 콘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콘이 움직이는, 앞뒤로 움직이는 이런 운동이 발생되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앞쪽에 있는 공기들이 진동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사람이 소리를 듣게 된다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그 다양한데요. 스피커의 어떤 그 안에 그 드라이버의 모양에 따라서 이거는 콘형이고요. 이거는 혼형이라고 합니다. 혼. 네, 혼이라는 거는 HORN, 네, 풀이란 뜻인데요. 나팔 모양의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그 동그란 돔 모양으로 생겼죠. 이건 돔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스피커를 보면 제일 위쪽이 약간 좀 이상한 모양으로 생겼죠. 이거는 이제 리본형입니다. 리본형. 그리고 이건 스피커가 되게 납작하게 생겼죠. 이거는 평판형 스피커입니다. 평판형. 네. 우리 이렇게 이제 드라이버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이 인클로저 안에 드라이버가 한 개 들어있냐, 두 개 들어있냐, 세 개 있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한 개만 있는 인클로저 한 개만 있는 경우는 이 드라이버가 모든 주파수 대역을 다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 이거 하나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풀 레인지 RANGE 전체 영역이다 이런 뜻이죠. 풀 레인지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스피커는 지금 인클로저 하나 안에 두 개의 유닛이 들어가 있어요. 작은 것과 큰 거. 이건 이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요 작은 거는 고음을 내주는 스피커 유닛이고요. 큰 거는 저음을 내는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돼 있는데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그 유닛을 사용했다. 그래서 투웨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지금 세 개잖아요. 이렇게 세 개. 이런 거는 우리가 3웨이 방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약간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죠. 여기 이쪽 일반적인 콘 모양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네모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별도의 스피커를 중첩시켜 놓은 겁니다. 이런 거 보고 이제 동축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축이 같다 이렇게 해서 동축형. 그러니까 사실은 스피커가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스피커가 하나로 묶어진 거죠. 이런 형태의 다양한 스피커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PA용이나 SR용으로 사용하는 스피커와 우리가 집에서 듣는 하이파이 스피커는 조금
그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좀 다릅니다. 잠깐 비교를 해보면 목적면에서 살펴보면 PA 스피커는 정보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요. 하이파이 스피커는 이제 음악 감상할 용도죠. 그래서 디자인적인 면에서 보면 PA는 기능 위주의 디자인이고요. 하이파이 스피커는 좀 예뻐야 돼요. 어떤 이제 예쁜 인테리어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설치 장소는 PA 스피커는 실내나 이제 실내나 실외 다 가능하지만 뭐 실내라도 어떤 큰 뭐 대공간 이런 데 주로 설치가 되고 좀 약간 환경이 좀 약간 거친 환경이고요. 하이파이 스피커는 실내에서도 좀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거실이라든가 이런 안락한 환경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죠. 내구성 면에서 PA는 튼튼하고 하이파이는 조금 그보다는 덜 튼튼하고요. 크기 면에서 PA 스피커는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아주 뭐 손바닥 크기만한 작은 것부터 사람 키 정도 되는 큰 사이즈도 있는 반면에 하이파이 스피커는 집안에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량이라든가 소리 특성을 보면 매우 큰 음량도 낼 수 있고 아주 뭐 운동장 스타디움 같은 데 설치되는 건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소리도 큰 소리 나야 되겠죠. 또 이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리가 중요하지만 하이파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음량을 뭐 집에서 키운다고 너무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 음량은 한계가 있고 또 소리가 예뻐야 돼요. 예, 음악 감상용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만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PA 스피커를 선택을 하는 기준은 선택 기준에서 보면 이 목적과 운용 장소 특성에 적합하도록 음향 설계를 하면 거기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이파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뭐 음색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개인 취향에 이제 많이 좌우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분명히 똑같은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하이파이용과 PA용은 그 용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설치 방식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똑같은 스피커라고 해서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구분에 대해서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우리가 이제 스피커를 선택을 할 때 이런 스펙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스피커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수치들을 해독을 할 줄 알아야 내가 스피커를 구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스피커인지 아닌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부터 이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 파워입니다. 스피커의 파워. 자, 스피커의 파워라는 거는 조금 그 앰프의 파워하는 느낌이 달라요. 앰프의 파워는 앰프가 출력할 수 있는 파워를 얘기를 하는데 스피커의 파워는 스피커가 감당할 수 있는 취급할 수 있는 핸들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스피커가 감당할 수 있는 파워가 얼마냐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스피커 자체는 이제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파워를 내가 취급할 수 있나 하는 거죠. 보통 그 시트, 이 스펙 시트에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평균 파워, 그러니까 뭐 에버리지 파워라고도 하고 또 RMS 파워라고도 하고요. 이제 정격이라는 말로 한국말로는 많이 쓰는데요. 네, 정격 파워가 있고 또 프로그램 파워가 있고 피크 파워가 있습니다. 자, 아래 그 스펙 그 시트 참고에도요. 먼저 이 RMS 또는 에버리지 파워라는 핸들링은 300W고 피크 파워는 1200W고요. 프로그램 파워는 600W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는 앰프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RMS 파워라는 거는 연속해서 장시간 받아들일 수 있는 파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장시간 틀어놔도 이 정도 파워는 가능하다라는 거고 피크 파워는 그게 아니죠. 어느 정도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파워를 얘기하고요. 가운데 있는 프로그램 파워라는 거는 이 스피커 메이커마다 여러 가지 그 만들어 놓은 소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돌렸을 때 이 정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피커를 뭐 조용한 음악도 틀고 시끄러운 음악도 틀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그 프로그램이 통일돼 있지 않아서
요 수치는 이제 그냥 그 회사의 자체적인 어떤 수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사실 가장 눈여겨볼 거는 이거예요. RMS 파워, 전격 파워. 이게 왜 전격 파워를 봐야 되냐면은, 여기 아랫줄에 써놨듯이,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매칭을 할 때 이 값이 중요합니다. 앰프의 파워를 몇 와트짜리를 써야 될 거냐 하는 거는 그 기준이요. 스피커 RMS 파워의 대략 1.6배에서 2.5배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의 경우 300와트짜리 전격이기 때문에 300와트짜리 스피커죠. 그럼 여기에 물릴 앰프는요. 이쪽에다 쓸게요. 앰프는 앰프의 전격 파워는 300 곱하기 1.6와트. 그럼 480와트죠. 그 다음에 300 곱하기 2.5와트. 요 사이를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의 파워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은 그 스피커의 감도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감도라는 거는 스피커가 얼마나 예민한가, 민감한가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은 무향실에서 1와트 1kHz 정연파를 입력했을 때 얼마나 큰 소리가 나오나 하는 걸 따지는 건데요. 측정하는 위치는 스피커 정면 축상 1m 거리에서 몇 데시벨이 나오나 하는 거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감도가 높은 스피커는 동일한 앰프를 연결했을 때 더 큰 소리가 재생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감도가 94데시벨인 스피커가 있고 감도가 104데시벨인 스피커가 있다. 이 얘기는 이 94데시벨짜리 스피커는요. 1와트를 입력했을 때 94데시벨이 나온다는 거고요. 1m 거리에서. 104데시벨은 1와트를 입력했을 때 104데시벨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4데시벨의 크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아래쪽 스피커는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쓴다는 의미가 이제 1와트 앰프를 입력을 쓰면 되는데 위쪽 스피커는 104데시벨을 내주기 위해서는 앰프를 용량을 더 큰 걸 써줘야 돼요. 10와트짜리를 넣어줘야 104데시벨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 수치는 좀 맞는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이제 느낌이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도라는 거는 똑같은 그 전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데시벨 값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감도고 측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도 표시를 할 때는 여기 아래쪽처럼 측정 조건과 함께 표시해 줍니다. ONX sensitivity, ONX라는 건 축 정면 축상이란 뜻이죠. sensitivity는 민감도고요. 이거는 1와트고 1m 거리에서 입력했다. 네,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그때 98데시벨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공식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스피커에서 어느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서 몇 데시벨이 될 거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지금 스피커가 있다고 했을 때요. 스피커가 있을 때, 이 스피커에는 당연히 이제 앰프가 연결돼 있겠죠. 예, 앰프가 연결돼 있고,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이제 나갈 겁니다. 그럼 사람이 여기 이제 서서 소리를 들었을 때 이때 과연 이 사람은 몇 데시벨로 소리를 들을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조건은 우리가 주어진 그 조건은요. 이 스피커의 감도, 그러니까 1m 거리에서 감도를 우리가 S라고 하고요. 자, 이 값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 앰프의 파워, 앰프의 출력 파워가 P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요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떨어졌는지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R. 네. 이거. 그리고 스피커를 이제 하나 쓸 수도 있지만 뭐 두 개, 네 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스피커의 개수를 N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팩터가 주어지는 거예요. 앰프의 파워, 스피커의 감도, 그리고 스피커의 개수, 그 다음에 거리. 이 네 개의 조건이 주어지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몇 dB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계산하는 공식이 바로 이렇게 네모쳐놓은 공식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 연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꼭 풀어 보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과 또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대 출력 레벨인데 최대 출력 레벨은 그 공식이 좀 더 간단하죠. 근데 이 공식은요, 앞서 계산했던 이 공식 있죠? 이거 여기에서 P를 파워를 최대값으로 놓고, 왜냐하면 최대 출력이니까요. 파워를 최대값으로 놓고 거리는 1로 놓고 그다음에 스피커 개수 1로 놓으면 그때 바로 이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 레벨이라는 거는 스피커 앞에 1m에서 얘가 가장 세게 낼 수 있는 게 몇 데시벨이냐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앰프도 최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1m 거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1m 앞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이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 Rated Peak SPL at Full Power 이렇게 스펙에 보면 예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129dB이다. 네, 그래서 이 스피커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1m 앞에서 가장 큰 소리는 129dB이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사양은요, 재생 주파수 대역인데 이거는 이 스피커가 모든 소리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높이부터 어느 정도 높이까지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낼 수 있는 최저 주파수부터 최대 주파수의 범위를 바로 재생 주파수 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떤 스피커의 주파수 대역을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다 이런 식으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완전히 그냥 딱 제로 1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쭉 통과시키는 영역에서 3dB 정도 이 이득이 감소하는 이 주파수, 요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통과다 안 통과다라는 거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바로 이 주파수, 또 위쪽 높은 주파수로는 바로 이 주파수 3dB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랬더니 65Hz부터 15kHz, 즉 15,000Hz까지 통과시킨다라고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주파수 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화면을 좀 지우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이라는 것의 그 정의를 아시겠죠? 네. 최고 많이 통과시키는 통과 영역에서 3dB만큼 개인이 떨어지는 주파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화살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밑에 화살표는요, 3dB 기준이 아니고 내가 10dB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했을 때의 주파수 범위예요. 화살표 폭이 더 넓죠? 네, 10dB를 기준으로 하면은 더 넓은 범위를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주파수 대역을 얼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몇 dB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오른쪽에서 보다시피 3dB를 기준으로 하면 65Hz에서 16kHz, 여기 좀 잘못 썼습니다. 16kHz가 아니라 15kHz죠. 저 그림상에서 65에서 15kHz인데 10dB를 기준으로 하니까 40Hz부터 18kHz예요. 더 넓게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 따라서 이걸 좀 보통은 3dB가 기준인데 10dB로 이렇게 표기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스펙을 볼 때 살펴봐야 됩니다. 10dB 기준인지 3dB 기준인지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스펙 시트에는 프리퀀시 리스판스 130Hz부터 18kHz까지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dB라고 표시가 돼 있죠. 예, 3dB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on next frequency range가 40Hz부터 15kHz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얼마라고 표기가 안 됐죠. 3dB인지 10dB인지 모르는데 이거는 그 스펙 시트에 보면 여기 이제 F라고 뭔가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이 F 항목에 가보면 이게 몇 dB 기준으로인지 3dB 기준인지 10dB 기준인지 이제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스피커의 임피던스인데요. 임피던스라는 거는 스피커의 어떤 전기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중에 배우실 거고, 그냥 이건 스피커의 어떤 전기 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만 우선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임피던스를 보는 방법은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X축은 이제 주파수예요. 이 임피던스 값이 주파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이런 데는 임피던스 값이 크고 이런 데는 낮잖아요. 그래서 스피커의 임피던스의 대표값은 먼저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갔다가 최초로 떨어지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의 임피던스를 우리가 대표값 임피던스, 공칭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요 값을 공칭 임피던스, 대표 임피던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표기를 합니다. 자, 보통은 4ohm이나 8ohm이 일반적인 그런 값이고요. 뭐 6ohm도 있고 16ohm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4ohm, 8ohm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표기된 걸 보면 자, 여기 노미널 임피던스라고 돼 있죠. 이 노미널이란 말이 그 대표, 뭐 공칭 이런 뜻입니다. 이 스피커는 8ohm이고 자, 미니멈 임피던스, 가장 낮은 임피던스는 9.6kHz에서 6.8ohm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다 표기를 해놨네요. 네. 여섯 번째 그 특성은 또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스피커의 지향 특성, 디렉티비티라고 합니다. 지향 특성은 마이크에서도 지향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방향의 소리를 마이크의 경우는 잘 받아들이느냐 하는 건데 스피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떤 방향으로 소리를 크게 내보내느냐 하는 게 이 스피커의 지향 특성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각도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수평 방향, 네, 스피커의 이건 이제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스피커를 위에서 본 그림인데 좌우로, 스피커의 좌우로 90도만큼 이렇게 소리가 가장 세게 나간다라는 거고, 정확한 정의는 이 스피커의 한 가운데가 제일 그 음압 레벨이 세겠죠. 옆으로 가면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면에 비해서 마이너스 6dB 줄어드는 그 각도가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도 마이너스 6dB. 예. 이 각도를 우리가 이제 지향 특성에서 나타내는 각도예요. 예. 그리고 수평 방향이고요. 예, 수직 방향으로도 이건 옆에서 본 거고요. 이거는 위쪽이죠. 위쪽, 아래쪽, 하. 예, 45도 각도만큼은 6dB 이내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향각은 정면 축상의 음압보다 6dB 낮아지는 각도로 표기를 하고 우리가 봤던 그 스펙 그 예제에서는 자, 노미널 마이너스 6dB 빔 위스, 예, 빔 위스라는 게 그 빔이 나가는 폭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호라이즌탈, 자, 수평으로 95도, 예, 수직으로는 80도다. 예,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500Hz에서 8kHz 이렇게 주파수를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왜냐면 그 바로 위에 있네요. 주파수에 따라서 지향 특성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고주파수로 고음으로 갈수록 이게 좁아져요. 각도가 저음으로 갈수록 이 각도가 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지향각에는 몇 헤르츠에 대한 거다라는 것도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향각을 그 표기를 뭐 상하로 몇 도, 오른쪽으로 몇 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향 계수라는 거를 써서 표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지향 계수는 밑에 공식이 있는데요. Q라고 보통 많이 표기를 합니다. 자, 무지향성으로 가정한 경우에 평균 음압 레벨 분의 축상, 그러니까 가장 그 세게 나가는 쪽의 음압 레벨이 얼마냐.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스피커가 가운데 요게 이제 스피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무지향성이다라고 가정하면은 360 똑같이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이거를 어느 한쪽 방향으로 세게 나가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나가겠다 치면 이게 이제 그쪽 방향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내가 이게 무지향성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였거든요. 그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쪽 방향으로는. 예, 그래서 그 비율이 몇 배 더 늘어나느냐 하는 거를 이 지향계수 Q에서는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Q는 공식대로 무지향성 가정한 경우에 평균 음압 레벨분의 축상의 음압 레벨이고요. 여기다가 10 로그를 취한 거는 지향 지수라 그래서 데시벨 값으로 나타내는데 D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Q나 DI는 똑같은 건데
DI는 그냥 로그를 취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위상 특성이에요. 위상 특성은 스피커가 이제 소리를 내보낼 때 전기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느낄 수는 없지만 아주 미세하게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 시간 지연을 나타낸 특성이 바로 이제 위상 특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시간 지연이 저 스피커는 몇 초냐?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애매한 것이요. 주파수마다 그 값이 달라져요. 어떤 주파수냐에 따라서 이 딜레이 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그래프를 많이 그립니다. X축은 주파수고요. 예, Y축은 이게 이제 위상 특성인데, 예. 이 위상 특성을 보실 때 실제 지연된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기울기가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면 이거는 지연이 조금 된다는 뜻이에요. 예, 완만하면. 근데 여기 보시면 급경사잖아요. 기울기가 급경사면은 지연이 많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한 그래프 안에서도 이 아래쪽 걸 보시면은 이런 데는 좀 완만하잖아요. 이렇게 완만하고 여기도 완만한데 지금 이 부분이 급경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급경사에 해당되는 요 주파수 있죠. 요 주파수 범위에서는 시간 지연이 많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시간 지연이 조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에 따라서 시간 지연 양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굳이 기울기를 볼 필요가 있는가? 그걸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실제 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그룹 딜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좀 앞에서도 봤던 위상 그 그래프에서 실제 지연되는 시간을 이제 환산을 해 놓은 것이 바로 그룹 딜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이제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스피커를 앰프와 연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 건전지 어디다 끼울 때 거꾸로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잘 안 되잖아요. 이 앰프와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걸 극성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앰프의 뒷판을 보면 이게 이제 앰프의 뒷면이거든요. 뒷면을 보시면 여기 레프트 채널 쪽에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돼 있죠. 라이트 채널 쪽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음향 기기에서 빨간색은 플러스예요. 색깔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된 거는 플러스고, 네,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건 플러스고, 검정색은 마이너스고, 예, 색깔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의 그림처럼 앰프의 플러스 단자는 선을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따라가 보면 스피커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해야 되고, 앰프의 마이너스 단자는 쭉쭉쭉쭉 선을 따라가 보면 역시 마이너스 연결이 된다. 이걸 반대로 연결을 하시면 안 돼요. 소리는 나는데 연결하면은 반대로 연결하면은 이제 안 됩니다. 자, 이 전 페이지까지가 스피커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피커 자체.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 스피커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혹시 졸립거나 지루하면 잠깐 기지개 한번 켜거나 잠깐 이거 포즈 시키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여기서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